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외부에 나와서 이런 강의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는데 성균관대학에서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해서 이건 정말 귀중한 기회가 아닌가 해서 수락을 했었는데, 이 성균관대학이 물론 역사가 한 600년 돼서 가장 오랜 대학으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600년 전에는 물론 그렇지만 한 100년 전만 해도 이 세계는 무사가 지배하는 사회죠. 힘을 가진 자, 칼을 가진 자가 지배하던 그런 사회였는데, 600년 전에 이성계와 정도전이 새로운 사회를 꿈꾸면서 무사가 아닌 선비가 지배하는 사회를 꿈꾸고, 선비가 지배할 수 있는 파워 엘리트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 성균관을 만들었다는 것.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한 사실이 아닌가.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정보사회가 다가올 때, 정보사회라는 건 지식이 지배하는 사회인데, 어떻게 보면 최근 세사 전체를 통틀어서도 지식인이 지배한 사회, 잠시 송나라와 명나라가 잠시 있었지만 500년 동안을 지식인이 선비가 지배했던 사회는 조선 한나라하고 해도 관이 아닌데, 이런 그 지식사회에 대한 선험적 경험을 가졌다는 게 참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굉장한 좋은 자산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미래의 파워 엘리트를 육성해 나간 성균관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미래에 대해서 담론을 하게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미래에 하게 되면 미래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미래라는 것은 신의 세계이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거나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현실에 충실하고 현실을 소중히 생각해야지 어설프게 미래를 경영한다는 건 오히려 파탄을 초래하는 거라는 그런 인식을 갖는 계층이 있고, 또 한 계층은 미래에는 예측할 수 없는 거는 우리가 예측할 필요 없지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 나간다면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두 가지 계층이 있다고 봅니다. 그때 예를 들면 제가 태어난 해가 1939년인데 제 태어난 인구가 30만 명 정도 됐어요. 그러다 6.25가 끝나는 53, 4년 지나서부터 인구가 갑자기 50만, 70만, 100만으로 뛰어 올라갔죠. 이거는 30만, 그 전 사회라는 건 30만 명에 알맞는 사회 시스템이었는데, 애들을 위한 기저귀라든지 분유라든지 산부인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국민학교라든지 중고등학교가 30만 명이 태어나게 합당한 사회 시스템이었지만, 인구가 50만, 100만이 된다는 것은 10년, 20년 지나가 봐야지, 이게 국민학교가 50만 명을 위해서 필요하고 100만 명을 필요하다는 게 10년 지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금년에 태어난 인구가 얼마인 거를 보게 되면 2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거의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그런 가정들을 가지고, 그런 미래 변수를 찾는 게 아니고 미래에도 변하지 않는 변수를 추적해서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
마치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조차도 지금 3수, 4수 이렇게 그런 대학 입학하는데 굉장히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더 일찍이 이런 인구수가 폭발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사회 시스템이죠.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라든지 대학의 학생 수를 어느 정도 준비해 나갔다면 그런 사회적 고통이나 낭비 없이도 충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사회적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출혈을 하고 혼란을 갖게 되고 낭비가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고 봤을 때 그런 미래를 제대로 경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구 문제도 그렇지만 자원의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가 GNP가 100불일 때 그 물 사용량이나 자동차 보유 대수하고 GNP가 1000불일 때, 10,000불일 때 자동차 보유 대수나 물 소유량, 소비량이나 석유 소비량, 또 곡물 소비량 이런 것들이 전혀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제 성장에 거의 정비례해서 그런 변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버섯은 5,000불에서 한 10,000불 사이에 그전엔 버섯을 식용으로 하는 계층이 거의 없지만 5,000불에서 한 10,000불 사이일 때 버섯 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든지 이런 사회 통계적인 관점에서 관찰하다 보면 충분히 이 미래 사회를 그 혼란을 겪고 나서야 그 혼란을 극복하는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 혼란이 오기 전에 준비하는 걸 통해서 미래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가정을 갖는 집단들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미래를 예측할 때 내가 언제 죽느냐, 내가 언제 교통사고 나느냐, 언제 사고가 나느냐, 불이 나느냐 이거를 예측하는 건 참으로 힘들죠. 그러나 이 예측 불가능한 이 불이 난다든지 사망한다든지 교통사고 나는 것을 비즈니스화하는 게 보험회사예요. 그럼 통계적으로 프로치 해가지고 총 가입자의 몇 프로 이상은 절대 사고가 안 난단 말이에요. 화재보험 가입하는 계층의 총 몇 프로 정도가 불이 날 거다는 가정하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그걸 근거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예측이 불가능한 것을 근거로 사업을 하는 것이 보험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이런 이론적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불확정성 원리라고 해서 개체 개개인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량의 변화나 운동의 변화를 예측할 길이 없지만 전체 흐름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그 불확정성 원리가 있듯이 개체의 미래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무척 힘들지만 통계적인 측면에서의 예측은 거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근거로 해서 미래를 경영하겠다는 그런 계층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미래를 경영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오판을 하고 잘못했을 때 위험한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점은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오늘 강의 주 내용이 이제 미래의 주인공 그랬는데 어떤 분들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보다 밝고 심찬 내일을 꿈꾸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하는 사람들. 물론 이런 분들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미래의 참여자는 가능하지만 미래의 주인공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 않은가.   가.                                                                                                                                                                   미래의 주인공이라는 건 어떤 분들인가.
지금은 없지만 미래에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창조해낸 사람들. 마치 포드가 자동차 없던 시대에 자동차를 만들어서 지금은 자동차 없이는 살 수 없는 사회를 만들고, 전기가 없을 때 전기를 만드는 걸 통해서 전기 없이는 살 수 없는 사회를 만들고, 컴퓨터가 없을 때 IBM의 컴퓨터를 만드는 걸 통해서 지금은 컴퓨터 없이는 살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갔지 않습니까? 이런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고 창조해 나가는 계층, 이런 분들이 미래의 주인공이다, 역사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역사에 참여하는, 미래에 낙오자도 있을 수 있고 미래의 구경꾼이 있어요. 미래를 구경하는 분도 있고 미래를 추정하기 위해서 헉헉거리면서 미래를 쫓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거는 미래를 창조해 나가서 미래를 주도하는 계층, 이런 분들이 미래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보기 위해서 현재의 주인공이 누군가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 방금 설명했듯이 이 자동차가 없을 때 포드가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엔진을 개발해 놓고 이 엔진을 농기구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농사 짓는데 애로사항들이 있고 그러니까 농기구 개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동차는 도로도 없고 뭐 주유소도 없고 교통법규도 없고 순경도 없고, 그런 사회 시스템이 자동차 사회가 오기는 전혀 준비 안 된 사회에서, 또 자동차를 살 사람도 없는 그런 사회에서 자동차 없는 사회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 친구가 노임을 한 5배 정도 올리는 걸 통해서, 물론 이제 이동조리법이라는 획기적인 생산 방식을 만들어서 원가를 몇 분의 1로 절감하는 걸 통해서 노임을 5배 이상을 올리면서도 수익을 엄청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개발해서, 노동자에게 만일 시간당 5불을 준다면 그 친구들도 자동차를 살 수 있을 거다. 그런 가정 속에서, 그전에는 자동차를 그러니까 1년에 몇십 세대 내지 몇백 세대를 만들던 시대에 이 친구가 몇만 세대를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하고, 도로도 없고 아스팔트도 없고 주유소도 없고 교통법규도 없는 그 속에서 자동차 없이는 살 수 없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모험을 한 결과, 지금은 미국뿐 아니라 이 세계 모두가 자동차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겸하고 있죠. 지금 비행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동전화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런 개척자에 의해서, 전에로 이제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시작할 때는, 그때는 대형 컴퓨터밖에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대형 컴퓨터밖에 없던 시절이었는데, 대형 컴퓨터가 개발되는 방향을 볼 때 이 사람이 이게 미래에는 PC의 시대가 열리겠구나 하는 걸 예측하게 되고, PC의 시대가 이룰 때 그 하드웨어를 볼 건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건가 할 때, 하드웨어는 IBM한테 따라갈 길이 없다고 판단하고 IBM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결국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내가 승부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PC 시대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올인하는 걸 통해서 지금은 PC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주역이 됐는데, 그때 이 사람이 어느 정도였냐면 하버드 대학의 입학 자격을 받아놓고
내가 하버드를 졸업하고 나서 개발하려고 생각했는데 이번 판단이 만일 내가 대학 졸업하고 3, 4년 후에 개발해서는 이미 내가 늦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개발의 주역이 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해서 하버드 대학을 때려치고 자기 아버지 차고에다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우드 앨런하고 같이 창업하는 걸 통해서 현재 세계 최고의 재산가가 됐죠. 이거는 그냥 남들이 뭘 하니까 그것을 뒤따라가서 한 것이 아니고 미래가 갈망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미래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고 그 역량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걸 깨달은 순간 그것을 개척하기 위해서 올인하는 걸 통해서 결국은 미래를 창조하고 그런 걸 통해서 미래의 주인공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그냥 단순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 안이하게 이러한 미래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참여하는 것은 성공보다 실패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실패 사례로 좋은 예가 우리가 르네상스가 태어나고 종교개혁이 있고 그 불란서 혁명이 터지고 산업혁명이 다가오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산업화 사회라는 것이 200년 전에 새로운 사회로 다가왔었는데 만년간의 농업사회로부터 산업사회라는 새로운 사회가 출현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사회에 대한 예측, 새로운 사회가 갖는 키워드가 무언가를 잘못 읽는 계층과 제대로 읽는 계층에 의해서 전혀 다른 세계가 열렸는데 불란서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은 이 새로운 세계라는 건 구세력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기려면 강력한 권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권력을 강화시키고 그 강화된 권력을 가지고 구세대를 기로틴에 의해서 제거하는 대로 온 힘을 다하다가 자멸해버렸죠. 히틀러도 이 미래 세계를 구축하는 것은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미래의 키워드는 영토를 확장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무력으로 지배하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영토를 확장하는 쪽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권력을 강화시켜 나가다 결국은 자멸해 나가고 소련 역시 마찬가지죠. 권력을 강화시키는 걸 통해서 구세들을 제거해야만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권력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독재체제를 확립했는데 그 결과 세계의 90% 이상의 사회가 다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건 오직 한 국가, 미국만이 다가오는 산업사회가 어떤 사회라는 것을 가장 정확히 이해하고 그 변화하는 사회가 원하는, 갈망하는 바가 뭔가를 정확히 이해한 사회가 아닌가. 200년 전만 해도 미국은 사실 남북 아메리카 중에서도 제일 초라한 사회라고 볼 수가 있죠. 카나다도 그 당시 미국은 동부의 13개 주였는데 지금은 50몇 주지만 그 당시엔 13개 주밖에 안 된, 또 카나다는 영토가 뭐 몇십 배가 큰데 영국하고 불란서로 지배가 확립되어 있는 안정되어 있는 사회고 멕시코도 스페인이 그 지배하고 있고 브라질은 포르투갈이 지배하는 자원이나 지하 자원이나 정치적 안정이나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수한 국가였었는데 가장 열악한 조건을 가진 미국이 어떻게 200년을 지나는 과정을 통해서 세계 최강의 국가로 부상하게 됐는가. 그거는 이 친구들이 다가오는 산업사회라는 것은 군사력을 키우고 권력을 집중하는 걸 통해서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권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키워드라고 이해를 하고 상권을 분립하고 권력을 한 사람이 휘어잡는 것이 아니고 권력을 삼권으로 분립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대통령은 4선 이상, 재선 이상 못하게 하고 그것도 4년 만에 다시 한 번씩 뽑아야 되고 그것도 재선 이상 못하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언론을 창달해서 끊임없이 그 권력을 감시하게 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권력을 약화시킨 사회, 그 사회는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했고 권력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했던 사회는 결과적으로 다 무너져 버린 것이 과거 200년 근세사의 교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미국이 왜 권력을 약화시켰는가? 무엇을 위해서 권력을 약화시켰는가? 미래사회령은 산업사회고 산업사회령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전 시대는 농업사회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100% 농업을 통해서 먹고 살던 사회가 농업사회죠. 근데 산업사회령은 뭐예요? 농업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농업 이외의 일거리를 먹고 사는 사람. 이 숫자가 많아지는 사회가 산업사회라고 볼 수 있죠. 농업 이외의 산업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지금 현재 한국이 한 9% 정도의 농업 인구를 가지고 있고 미국, 구라파, 일본이 한 3% 정도의 농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지금 미국은 3%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97%가 농업 이외의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사회가 나올 때 무엇이 무엇이 미래의 핵심 역량일 건가? 그때 국민의 창의력이 가장 중요한 걸 거다고 믿고 국민들의 창의력을 북돋기 위해서 무한한 자유를 범죄가 들끓고 마약이 들끓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 모든 국민들에게 무한한 자유를 허용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의 권력을 약화시킬수록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라면 결국은 국민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는 것을 통해서 자유를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국민을 이루기 위해서 창의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권력을 약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저도 처음에는 이제 국민을 위한 사회 시스템을 개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좀 보니까 사실은 국민을 위한 것보다 더 위한 거는 산업사회의 주인공이 누구냐? 산업사회의 주인공은 기업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기업은 왕보다도 더 막강한 파워를 갖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산업사회라는 건 기업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기업이 그 사회를 지배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을 때 군사력을 키워서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최강의 기업을 육성하는 걸 통해서 이 세계를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기업이 가장 성장하기 좋은 사회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 미국이다. 난 미국의 헌법과 미국의 그 뉴욕 도시라는 도시가 정말 기업을 위한 도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세계 최강의 기업, 이 세 가지를 집중하는 결과 그 전까지는 사실 구라파가 압도적으로 미국을 앞서 있었죠. 미국은 그냥 간추리보이라고 그래가지고 촌놈으로 취급하고 있던 그런 보잘것없는 사회였는데 한 200년이 지나는 시간을 통해서 세계 최강의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럴 때 제가 보면 미국도 물론 다가오는 산업사회를 이해하면서 정말 기가 막히게 키워드를 정확히 읽고 그런 미래 사회에 맞는 사회 시스템을 설계해 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대중사회, 자본주의 사회, 과학 중심의 사회, 이런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해 나갈 건가를 이해하고 그런 사회를 준비해 나가는데, 근데 미국 친구들보다 더 정말 성견력이 있고 이 다가오는 미래사를 정확한 게 본 계층이 누군가, 대부분 아리안 섹슨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유태인들이에요. 사실은 유태인들은 산업사가 올 때 이 미국이라는 것이 태어나야 되고, 미국이 태어났을 때 미국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장악할 건가를 생각할 때, 결국은 대중사회가 될 테니까 대중사회를 휘어잡는 건 엔터테인먼트다 생각해서 엔터테인먼트 부분에서 하여튼 유태인정들이 반드시 앞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 앞으로 사회는 민주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데 민주사회의 핵심 키워드는 매스컴이다. 매스컴 부분에서는 하여튼 유태인들이 반드시 장악해야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금융이다. 금융 부분에서 최고의 핵심 역량을 장악해야 된다. 과학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는 학문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학문 분야에서 그러니까 이 금융이나 매스컴이나 엔터테인먼트나 학문 이 네 가지 부분에 미국의 최고를 뒤져보면 50% 이상이 유태인들이에요. 미국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유태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태인들이 몇천 년 동안 국가를 상실하고 떠다니다가 이 산업사회가 나오는 것을 갈망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산업사회 출현이 바로 우리를 위한 준비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미래의 핵심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걸 통해서 결국은 자기 국가를 가진 것보다 더 세계 최강의 국가를 자기 뜻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된 게 아닌가. 저는 처음에는 미국만이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남미를 가봤더니 뭐 칠레라든지 뭐 브라질이라든지 매스컴하고 금융은 전부 다 유태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뭐 정치라든지 이런 엉뚱한 것들은 다 다른 친구들이 하는데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매스컴과 금융은 유태인들이 장악하고 있더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석유가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게 석유가 다 무슬림들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석유를 개발해서 공급이 누구 하고 있어요? 60% 이상이 그 석유 메이저의 60% 이상이 유태인놈들이에요. 무슬림의 석유를 캐가지고 실제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게 유태인놈들이라고. 또 이 곡물 유통의 60, 70%가 또 유태인들이 장악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미래 사회의 핵심 키워드가 뭔가를 이해하고 그거를 다른 민족과 다른 계층에 뺏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장악하기 위해서 올인하는 걸 통해서 지금 몇 억의 이 무슬림들이 이스라엘 하나를 당하지 못해서 꼼짝 못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낸 거죠. 아마 유태족들이 미국이라는 새로운 국가의 출현, 산업사회 출현이 없었으면 아마 아직도 방황을 거듭하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미래의 키워드를 제대로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200년 전엔 분명히 구라파가 미국에 압도적으로 앞섰던 사회였습니다. 근데 이 키워드를 하나를 잘못 읽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젊은이들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안이한 생각들을 하는데, 이 나치가 이 구라파를 점령하던 그런 시점, 또 나폴레온이 구라파를 통일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불란서 친구들이나 독일 친구들이 열광적으로 새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열정을 가지고 참여를 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대실패로 끝나죠. 소련 같은 경우는 키워드를 잘못 읽는 걸 통해서, 사실 전후를 보게 되면 2차 대전 이후를 보면 미국하고 소련하고 일본을 비교해 보게 되면
소련은 2차 대전 이후의 키워드는 원자 핵탄두를 숫자를 확대하는 거라고 판단하고 결국은 원자 핵탄두를 확대하는 쪽으로 올인했어요. 모든 것을 다 걸었죠. 근데 일본은 군사력 자체를 갖지 않는 방향으로 미래는 군사력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걸 확실히 하고 군사력을 아예 제로로 돌리고 세계 최강의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그쪽으로 올인한 결과 지금 이 시점에서 세계 4,500대 기업의 270개가 미국이고 160개가 일본이에요. 이 독일이라든지 영국, 불란서 이거 해봐야 3, 40개씩밖에 안 돼요. 예, 일본이 짧은 시간에 군사 국방비를 1%도 쓰지 않으면서 결국은 앞다가온 사회는 미래는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업이 중심이 되는 사회 시스템을 밀자를 해가지고 한 결과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생각해서 문학에서도 그렇고 지하 자원에서도 그렇고 군사력에서도 그렇고 일본하고 소련은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음악에서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일본하고 미국, 소련은 비교할 수 없는 사회인데 결과적으로 일본은 세계 두 번째 힘을 가진 사회가 됐고 소련은 지금 거의 10위권에도 못 들어가는 그런 사회를 머무는 걸 볼 때 다가오는 미래의 키워드를 정말 정확히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 건가. 난 단지 열심히 하는 거 가지고는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없다. 구라파를 보게 되면 그 막강한 파워를 가졌던 친구들이 결국은 10위권에 미만으로 오고 1번마도 못한 파워를 가지는 걸 봤을 때 키워드를 잘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우리가 깨우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미래, 이거는 2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온 미래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건데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미래는 어떠한 사회가 다가오고 있을까? 그건 확실한 거는 과거의 100년 사회가 다시 되풀이하지 않을 거는 너무나 확실해. 그러나 불행한 거는 과거의 사회가 되풀이될 거라고 환상을 갖고 안이하게 대처하는 사회가 대부분이야. 우리 사회는 사실은 그간 산업화에 성공한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부끄러운 산업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산업화는 일본이 버린 것을 주워온 산업화예요. 일본이 가발 섬유하다는 걸 버리면 우리가 가발 섬유해서 가고 일본이 중화학공업 버리면 우리가 중화학공업 따라가고 일본이 전자 반도체 버리면 그 따라가고 반도체 부분에서만 약간 우리가 앞서 있지 사실은 우리가 가진 잠재 역량이나 우리가 갖는 가능성 또 미래가 갈망하는 그런 키워드를 찾아서 도전하기보다는 이 일본이 하던 것을 우리가 싼 인건비로 좀 더 원가를 절감해서 공급하는 그런 것이 여태까지의 산업화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을 누가 똑같이 하고 있느냐? 동남아에서 전부 다 똑같은 전략을 갖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보다 땅값이 100분의 1밖에 안 되고 인건비가 30분의 1밖에 안 되는 친구들이 우리가 그동안 3, 40년 썼던 전략을 똑같이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의 도전 방식은 더 이상 쓸 땅이 없는 건 너무나 확실한 거죠. 이랬을 때 우리의 미래가 미국이나 일본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걸 통해서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미래가 올 건가?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은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주역이 되는 사회라는 건 여러분이 20년, 30년 후
그때 여러분이 가장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할 사회의 주역이 될 그런 시점에서 어떤 역량이 가장 중요한 역량이냐 말이야. 어떠한 역량이 핵심 역량일 건가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 역량을 갖고 해서 여러분들이 매진할 때 여러분이 미래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변화는 어떤 건가에 대해서 한번 개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도 설명했지만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사회가 정보화 사회다 하는 건 뭐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죠. 세계화 사회라든지 정보화 사회. 이거 물론 이 정보화 사회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저번 상거래 방식에서부터 기업에 연합하는 방식에서부터 또 의사결정하는 과정이나 이 사회 시스템 모두에서 여태까지 100년 동안의 강점이 됐던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 새로운 질서가 태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가 결국은 정보화 사회를 통해서, 정보 사회라는 사회가 출현하는 걸 통해서 태어나지 않을 건가 하는 측면에서 이 정보화 사회가 어떠한 변화를 갖게 되고 그 외에 핵심 역량이 뭘 건가. 마치 이스라엘 유태족들이 산업화 사회의 핵심 역량인 건 매스컴과 금융, 학문, 엔터테인먼트 이러듯이 우리 다가올 미래 속에서 가장 핵심 변화가 뭘 건가에 대한 예를 정확히 읽고 그 역량을 여러분의 역량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여러분들이 미래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열리는 게 아닌가. 그럴 때 이제 정보화 사회에 있지만 정보화 사회도 중요하지만 또 더 중요한 거는 북경대학에서 100년 전에 북경대학에서 버틀란드 러셀이 앞으로 다가오는 사회에 대해서 강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이 양반이 강의 내용은 지금 우리도 지금 산업화 사회 그래가지고 서양화된 사회라고 오해들 하는데, 앞으로 사회라는 것은 결국은 동양과 서양이 만나서 한쪽이 한쪽을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고 그 두 개의 장점이 모아서 뭔가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 그래서 예를 든 게 서양 문명이라는 것이 헤브리즘과 헬레니즘이 만나서 1000년간의 갈등 기간을 통해서 르네상스를 통해서 이 헤브리즘과 헬레니즘의 하나가 되는 어떻게 보면 산업사회를 창조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새로운 문명을 만드는 걸 통해서 구라파가 본영의 기틀을 만들었듯이 결국은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것. 사실은 그 100년 전에는 동양과 서양이 문명적으로 만나는 예가 없었습니다. 서양은 따로 놀고 동양은 따로 놀았지 이 문명이 조우를 하질 않았어요. 근데 문명이 조우하는 형태가 이 서양 친구들이 식민지를 만들어내는 걸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 사실은 점령해 나가는데, 사실 이 무력으로 해서 한 문명의 한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두 명의 문명이 만나서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는 것이 새로운 사회의 주역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가, 이 동양의 문명과 서양의 문명이 만나서 새로운 문명을 만날 때 어떤 사회가 주역이 될 건가. 이 양반은 서양의 문명이라는 건 형이 하학적인 문명이다 이거야. 형이 하학적인 문명이기 때문에 상당히 배우기가 쉽단 말이야. 근데 동양의 문명이라는 건 형이 상학적인 학문들이기 때문에 배우기가 굉장히 난해하단 말이야. 마치 한문을 배우는 것과 영어를 배우는 것하고 비교할 때 배움에 대해서 정말 난해성이 비교가 안 되게 어렵듯이, 수학이라든지 물리학, 화학은 참 배우기 쉽지만 이 철학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운다는 건 참으로 힘들단 말이야. 그런 측면에서 서양의 문명이 주역이 되기 힘든 게 아닌가. 또 하나는
이 상대방 문명을 이해하고 배우고자 하는 노력. 이 서양 친구들은 동양을 지배하려고만 그러고 깔감 뭉개려고만 그러지 동양의 문명을 배우고자 하지 않는데 이 동양 사람들은 서양 문명을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있기 때문에 서양 문명을 어떻게든지 알기를 원하고 소화하기를 원하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이 둘이 모여서 새로운 문명을 이룰 때 그 주역은 서양 사람들보다는 동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자기가 서양 사람이지만 서양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좌절감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이제 그런 강의를 했었는데 이건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돼요. 우리가 서양이 동양을 지배하고 동양이 서양을 지배하는 그런 의식을 넘어서서 동양과 서양이 만나서 과거에 동양만이 가졌던 정도가 아니고 서양 문명을 통합해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나 한국과 일본을 보게 되면 이 산업화를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동양화된 산업화를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미국을 보면 산업화를 똑같이 했는데 미국의 산업화와 구라파의 산업화가 전혀 다른 거는 구라파의 산업화는 이 귀족들을 위한 산업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면 벤츠나 BMW는 최고의 자동차로 제일 비싼 자동차로 알려져 있는데 구라파하면 거긴 택시예요. 그리고 귀족들이 타는 거는 롤스로이스라든지 페라리라든지 자동차 하나에 5억에서 10억짜리죠. 벤츠나 이거는 5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되는데 페라리나 이런 거는 5억 정도에서 10억 정도, 그것이 중심이 되는, 그거를 타야만 뭐가 되고, 또 예술 분야에서도 미국은 재즈라든지 이 뮤지컬이라든지 영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는데, 얘네들은 영국 심포니, 소수의 조그만 극장에서 들을 수 있는 귀족들만을, 그러니까 이 산업화를 이뤘으면서도, 미국의 산업화하고 구라파의 산업은 기본 패턴이 다르다. 어떻게 보면 대중문화사회와 귀족문화사회만큼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서양 문명 중에서 미국이 이 산업화를 이루면서 그런 패턴이 다른 산업화를 이뤘는데 어떻게 일본에서 한국에서 했는데 어떻게 서양 걸 그대로 답습하냐 말이야. 동양화되어 있는 그런 산업화를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일본은 완전히 실패하고 한국도 이미 절반 이상은 실패했는데 난 남은 희망이 이북이 산업화하는 과정, 지금 이북이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는데 이북이 산업화하는 과정을 정말 동양화된 동양에서만이 가능한 산업화를 이뤄낼 수 있다면 아직 한 50%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게 아닌가 보는데 일본은 이미 그 가능성이 없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중국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변화의 핵심이 뭘 건가? 지금 저는 대부분들 이 앞으로의 변화의 주역은 미국이나 구라파가 아닐까, 선진국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속에서는 미래가 없다고 단언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미국이나 구라파가 이미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인구가 감소하고 미국은 이민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또 노령 인구가 이미 급증을 해서 25% 이상 차지하고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농업 인구가 3%밖에 안 돼. 사회가 격변한다는 거는 한국도 사실은 서울시 같은 게 20만 도시였댔는데 지금 1,500만 도시가 된 거는 그냥 이 전라도, 광주, 전라도니 강원도니 이런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농민들이 전부 다 대부분이 절반 이상의 서울로 몰려왔기 때문에 1,500만 원이 된 거거든. 그러니까 천지개벽하는 변화가 있었던 거라고. 근데 앞으로는 9%밖에 없어요. 농촌에 사는
계층이 9%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는 많아봐야 6% 정도의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일본이나 구라파나 미국은 3%밖에 없기 때문에 변화의 폭이 3%밖에 없다. 근데 3% 정도는 사실은 농업계층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업을 종사하는 계층이 아무리 줄어봐야 1, 2% 정도 이상 줄 일은 없으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도시의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중국의 2020년 국가 경영 계획이 확립되어 있는데 걔네들이 그 확립된 계획에 보면 앞으로 15년 내에 3억 2천 정도의 농업인구가 도시로 나올 거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를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의 성장 속도를 가진다면 제가 보면 지금 현재도 한 3억 정도가 길거리에 떠다니면서 도시에서 길거리에 떠다니면서 끊임없이 경찰에 잡혀서 쫓겨나오고 있지만 도시개발의 니드는 한 3억 정도가 이미 있고 2020년 정도는 한 6억 정도의 인구가 결국은 공산주의 통제된 사회가 아니라면 6억 정도 되는 인구가 도시로 밀려들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GNP가 3,000불만 돼도 그래요. 한국의 GNP 3,000불일 때 농업인구의 비율을 보게 되면 그렇게 보이는데 그럴 때 이제 3억 정도 그러면 그 사람이 낮게 잡으면 3억 정도가 어떤 정도의 물량의 변화인가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 미국이 좀 2억 8천이죠. 그거는 3억 2천이라는 건 미국에 있는 모든 도시와 농촌을 합친 거에 만한 그런 변화가 앞으로 15년 내에 그런 미국과 같은 도시나 농촌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이 시가 동구권을 흡수하기 전에가 3억이었었는데 동구라파를 합치기 전 단계에 이 시가 3억이었거든. 그러면 이 시 12개국의 도시를 다 합친 것만한 도시가 15년 만에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뜻이라고. 내가 계산해 보니까 분당 같은 도시가 매년 70개에서 100개가 쏟아져야 돼요. 우리가 5년 동안에 사실은 분당 일산 신도시 개발해서 5년 동안에 분당 같은 도시 5개를 개발하면서 우리가 정말 난리가 났었는데 분당 같은 도시가 매년 70개에서 100개가 쏟아져야만 지금 3억 2천이라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변화라는 것은 이 물량면에서도 그렇고 속도에서도 인류 역사상 없었던 변화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이 변화가 무엇을 뜻하는가? 이 변화 속에서 어떤 기회가 우리한테 있겠는가를 잘 관찰하는 걸 통해서 결국은 저는 이 변화를 읽는 것 부분에서는 이 서양보다는 틀림없이 우리가 앞설 거다. 좋은 예로 세계 최강의 기업 500대 기업 중에서 대부분이 중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대부분이 실패를 하고 있어요. 경영에서. 그만큼 그건 왜 그러냐면 중국 사회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중국 사회가 결국은 서양 사회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결국 중국 사회에 잘못 판단해가지고 애를 먹고 철수하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화교조차도 투자한 사람들의 70%가 망해요. 그만큼 중국 사회라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데 더군다나 지금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앞으로의 변화예요. 지금이 한 1,500불 정도 하는데 이게 2,000불이 되고 3,000불이 되고 6,000불이 되고 10,000불 될 때의 변화죠. 과연 3,000불이 될 수 있을까? 지금 사실은 1,500불 선에서 온갖 문제가 다 드러나잖아요. 지금 지난번에도 목재값이 제가 이제 가구를 하기 때문에 아는데 목재값이 아주 폭등을 했댔어요. 그거는
중국의 건설 경기가 좀 확대되니까 목재값이 2배, 3배 뛰다가 금리를 조금 올리니까 이 건설 경기가 위축되니까 다시 이게 목재값이 폭락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조금 더 속도를 내게 되면 세계 원자재 시장이 그냥 폭등하는 추세로 가는 거죠. 지금 석유값이 60불, 70불로 치닫는 근본 원인은 그 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중국은 석유를 이북이라든지 수출하는 거였지 수입을 안 했댔어요. 그러다가 지금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석유 소비량이 급증하다 보니까 수입을 안 할 길이 없다 보니까 석유를 수입하다 보니까 세계 유가가 폭등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중국이 앞으로 지금 1,500불에서 2,000불, 3,000불 가는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건가? 중국이 3,000불이 되는 시점이 뭐냐면 얘네들이 2020년까지 한 3,500불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3,500불이라는 건 뭐냐면 일본하고 경제 규모가 같다는 거예요. 지금은 경제 규모가 한 5, 6%. 그래가지고 지금 독일 다음에 중국 정도의 경제 규모인데, 이제 불언간 독일도 경제 규모에서 앞서가지고 일본이 지금 15% 정도 되는데, 이 친구들이 한 3,500불 정도 되는 거는 일본 정도의 경제 규모가 된다, 그런 뜻인데, 그럴 때 자체 내에 이 석유라든지 자원 부분에서의 갈등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일본이나 미국이 중국의 이런 성장을 방관할 건가, 방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드러나고 있죠. 일본도 대만 문제를 건들고 그 신사참배하고 그런 거는 사실은 한국보다는 중국을 향해서, 중국이 저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이유가 국방비를 많이 쏟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비를 지금보다 몇 배를 더 쏟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여러 가지로 스퀴즈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일본은 가능하면 이 중국이 3,000불 되기 전에 그 사회적 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와 경쟁이 가능한 대상을 제거해 보자는 꿈을 갖는 계층이 있고, 또 그거는 억제하려고 한다고 해도 억제가 불가능하다. 좋은 예로 이제 2차 대전이 왜 일어나는가를 보게 되면 독일이라는 신생 국가가 급성장하고 있는데, 이 독일이라는 신생 국가의 파이를 인정하지 않고 옛날에 강국이었던 영국이라든지 불란서의 파이를 독일한테 논아주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그걸 못 찾고 결국은 독일이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일으켰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중국이 성장하는 만큼의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은 결국은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이런 거는 이 가능성이 어떤 건가를 한국 사회가 정확히 이해해야만 우리 미래를 우리 뜻대로 운영할 수 있는 거지, 이런 미래 변수를 우리가 제대로 읽지 못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아무리 마음대로 운영하고 싶지만 여러분의 뜻으로 미래가 결정되기보다는 외부 변수에 의해서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지, 여러분의 의지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되지 못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미래 키워드가 뭔가에 대한 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럴 때 그런 측면에서 이 중국의 이 변화는 세계적인 위기를 가져줄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굉장한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럴 때 많은 특히
특히 이제 이 지식인들이 세계의 그 파워가 런던에서부터 뉴욕으로 이사 갔고, 이제 뉴욕에서부터 아시아로 세계의 파워가 이전할 게 아닌가. 그럴 때 그 아시아 어디냐 이게. 마치 이 런던에서 뉴욕으로 갔지 이게 샌프란시스코나 LA나 워싱턴이나 필라델피아, 보스턴으로 가지 않고 뉴욕으로 갔듯이 이 미국의 중심은 뉴욕이지 다른 지역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저렇게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된 것은 뉴욕이라는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뉴욕이 없는 미국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면 과연 어디가 중심이 될 거고 그 도시의 모습은 어떤 차별을 가질 수 있을 건가. 좋은 예로 런던하고 뉴욕이 뭐가 다른가. 파리하고 베를린하고 런던하고 뉴욕이 뭐가 다른가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이 뉴욕이 나오기 전에 보스턴은 구라파하고 이 미국하고 그 교육의 중심이 보스턴이었댔어요. 보스턴 차 사건도 터지고 그런 것처럼 보스턴이 교육의 중심이었지 뉴욕이 중심이 아니었댔어요. 그리고 이 정치 중심은 독립선언은 필라델피아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가 더 도시 중심이었지 뉴욕이 아니었다고. 또 지하철도 보스턴이 원천 지하철도 파고 그랬댔어요. 또 도시 개발은 시카고가 더 원천 개발을 했댔죠. 근데 어떻게 뉴욕이 미국 내 도시 그 수많은 도시 중에서 뉴욕이 세계 중심이 됐는가를 보게 되면 이 친구들은 보스턴만 해도 사실 기업 규제가 상당히 많았댔어요. 높이 제한이라든지 기업 설립 허가에 대한 규제도 많고 그랬었는데 뉴욕은 어느 정도 했었냐면 기업가 마음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런 정도의 자유를 줬댔어요. 그래가지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거는 그 건폐율이 100%예요. 한 블록 전체가 빼곡 이 건물로 들어섰죠. 그래가지고 엠파이어 스테이트를 보고 나서 야 아무리 기업에게 자유를 주더라도 이 건폐율 100%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공간이 될 테니까 건폐율을 60%로 규제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에 그걸 만들어 놓고 그런 규제방을 생각할 정도로 정말 기업들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는 걸 통해서 세계의 자본가와 엘리트들이 전부 다 뉴욕으로 오게 만드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뉴욕이 세계 금융의 중심, 런던으로부터 뉴욕으로 세계 금융의 중심이 옮겼는데, 근데 지금 우리 북경이나 상해를 보게 되면 그 과거의 뉴욕과 같은 도시들을 열심히들 짓고 있어요. 북경하고 상해에다가. 그리고 과연 그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의 세계의 파워가 글로 이사 가겠는가? 그건 불가능한 거는 이미 미국 내에서도 뉴욕의 시대로부터 실리콘밸리 시대로 바뀐 거거든요. 산업의 중심이 대기업 중심 그런 맨 위층에 회장이 있고 저층에 뭐 사장이 있고 뭐 임원이 있고 그러던 그 권위 중심의 그 조직으로부터 네트워크 소사이티로 사장이나 이런 것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전문가 개개인이 중시되는 그런 그 사회로 재편돼서 실리콘밸리 가면 고층 빌딩이 거의 없어요. 3층 정도. 휴대백화점만 해도 56개 분사예요. 그러니까 휴대백화점 한 건물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56개로 분산되어 있는 건물로 되어 있어요. 한 건물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오히려 자율성이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뉴욕 이후에 새로운 도시의 유형을 만들었는데 100년 전에 이 뉴욕을 북경과 상해가 흉내낼 때 거기에 미래가 가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그 가능성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어떠한 도시를 만들 때, 어떠한 도시를 개발해서 공급할 때 미래의 파워가 글로 몰려들 건가. 마치 100년 전에 뉴욕을 만드는 걸 통해서 세계의 자본가와 에리트, 세계 최강의 기업들이 전부 다 밀려왔듯이, 어떻게 하면 지금 그런 세계 에리트와 자본가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도시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가능하면 그것이 영종도하고 서울 그 사이 어디에 그런 계층들이 앞을 다투어가지고 몰려드는, 지금 투기꾼들이 그 과천에 투자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것보다도 이 세계 최강의 기업의 그 아시아 본부가 우리가 설정한 지역에 몰려들기 위해서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도시를 만들 때, 어떤 환경을 만들 때 그 친구들이 투자를 해올 건가. 지금 보면 이 세계 최가 13억이라는 인구를 보면서 세계 최강의 기업들이 모두가 중국에 총투자하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20본부가 불란서나 이 영국이나 독일에 있지 않고 벨기에에 있잖아요. 20본부가. 그 원인이 어디 있겠는가. 강국한테 그런 본부를 놓게 되면 그 강국이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소국에게 그런 본부를 설치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과 그 구라파나 특히 화교들 이런 사람들이 북경이나 동경에다가 그 아시아 본부를 만들기를 원할 건가, 한국에다 놓기를 원할 건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는 일본이나 중국보다는 한국의 그런 본부를 한국이 제공한다면 그건 틀림없이 한국에 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그런 가능성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그 가능성을 위해서 구상하고 거기에 그 에리트나 자본가들이 몰려 들어올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지 않고는, 뉴욕과 같은 도시를 만들지 않고는 그런 계층이 몰려올 수 없는 건 너무나 확실한 거죠. 그런 면에서 이런 변화가 가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시가 그전에는 몇천 년간의 그 원수지간 아니에요.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불란서도 그렇고 뭐 몇천 년간의 원수지간이 지금은 국경을 철폐하고 화폐를 통합해서 한나의 정치 연합으로 통합되어 나가는데 이게 왜 그러는가? 아마 내가 보면 이 시가 미국이나 일본이 없었다면 저렇게까지 그런 그 불편함을 참으면서 통합될 리가 없었으리라고 생각돼. 근데 일본이 한나의 국가만 가지고 그 독일 GNP가 15%인데 독일, 영국, 불란서가 GNP가 세계의 비중으로 6%에서 4% 정도 되는 거거든요. 영국, 불란서, 이태리 뭐 이런 게 4%에서 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일본하고 독일하고 싸우면 독일이 지게 돼 있단 말이야. 왜냐면 여기는 1억 3천이고 걔네들은 그전에 소독만이 6천만 명이었는데 통독이 돼서 8천만이란 말이에요. 통독 8천만 가지고는 1억 3천을 당할 길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결국은 시장을 통합하는 것만이 산업화 사회에서 앞으로 사회의 생존의 방식이다 그래가지고 몇천 년간의 그 원수지간을 풀고 하나의 사회 체제로 통합해 나가는데, 그러면 이 시가 저렇게 됐을 때 또 미국은 또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뿐 아니라 나프타로 대응하고 있단 말이야. 이럴 때 일본과 중국이 지금 독자적으로 이렇게 흐트러졌을 때 과연 그 미래 생존 가능성이 있겠는가? 그건 불가능하죠. 그건 일본이 아무리 독자적으로 15%의 그 산업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혼자서는 지금 이 씨가 다 합해서 한 30% 되고 미국에 혼자서 한 25%에서 30% 그 사이거든요. 근데 일본에 혼자서 지금 한 15%하고 중국이 지금 한 6, 7% 정도 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는 미래에 대응할 길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싫든 좋든 한중일이 한나의 시장으로 통합하는 이 씨 같은 그런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그러죠. 저도 이 씨가 처음에 이 씨를 꿈꿀 때 이 씨라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그랬댔어요. 그러나 한 5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씨를 주장한 계층들이 결국은 국경을 없애고 화폐를 통합하는 정도까지 가는데 이제 지금 군사력은 어차피 나토라는 걸 통해서 이미 통합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지역 경제 통합을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군사 동맹이 있어야 되고 정치 경제 체제가 같아야 돼요. 근데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은 우선 하나는 공산주의고 하나는 자본주의니까 경제 시스템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군사 동맹이라는 건 당분간 불가능한 체제고, 그다음에 경제 동맹이 되면 그 경제 수준이 10,000불에서 30,000불 정도 비슷비슷해야 되는데 지금 뭐 1,000불하고 뭐 30,000불 사이기 때문에 그런 격차이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디메리트가 있지만 그 디메리트를 넘는 그 메리트가 있는 거죠. 15억이라는 시장, 15억이라는 시장과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그 앞으로의 변화는 구라파나 일본이나 미국은 변화가 없는데 중국 하나만이 매년 지금 한국에 한 30년 동안 그 12% 정도씩 성장했는데 지금 중국이 그러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매년 그 몇 억의 인구가 도시로 뽑아져 나와야 되는 사회적 격변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구라파에는 변화 가능성이 없지만 이 중국이랑은 몇만 개의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런 것 때문에 환경 문제나 자원의 고갈 때문에 지금 현재 인류의 경제 시스템이 망가지고 환경 시스템이 망가질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만일 이런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간다면 이 세계에 15억의 시장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구라파가 아무리 다 합친다들, 나프타가 아무리 통합된다들 한중일이 합쳐지는 거에 비할 수 없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죠. 특히 한중일은 한자 문화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고 유교, 불교의 문화적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보다도 더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럴 때 이런 변화 속에서 한국이 도전해 볼 만한 가능성이 있는 분야가 무언가, 어떠한 분야의 그 역량을 우리가 확보할 때 결국은 미래의 핵심 키워드를 우리가 장악할 수 있을 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노력한 것이 미래의 핵심 역량이 아닐 때는 그거는 2류, 3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동구권을 보게 되면, 동구권을 돌아보면 특히 폴란드나 이런 데 보면 한 대학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6명이나 있더라고요. 노벨상 수상자가 6명이나 있는 대학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한 대학에서도. 근데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빵을 배고받기 위해서 새까맣게 줄을 서는 사회라고 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는가. 이 미래에 대한 키워드를 잘못 읽고 그를 잘못 준비했을 때 삼류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 현실을 잘 관찰하는 걸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과연 미래의 키워드가 뭘 건가, 어떤 역량을 우리가 한국이 확보했을 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유태인놈들이 그 장한 거를 지금 다른 놈들 따라가려는데 도저히 못 따라가거든. 따라가려고 그냥 그 독일이고 영국이고 불란서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따라가지 못해요. 그걸 선점했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 합해서 7천밖에 안 되지만 13억 인구의 핵심이 되는 미국의 2억 8천을 거의 한 1,몇백만 명의 유태인이 그 핵심을 장악하는 걸 통해서 미국을 경영해 나가듯이 어떤 분야를 장악해 나갈 때 이 중국의 변화의 핵심을 장악해 들어갈 수 있을 건가. 분명한 건 지금식의 반복을 통해서는 그건 불가능할 거다. 그럴 때 제가 제일 관심이 있는 거는 한국이 어떤 역량이 있는가. 한국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역량을 가지고 도전해야지 한국이 잘 못하는 역량을 가지고 하면 노력하지만 아마추어 수준 가서는 프로한테 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면서 한국이 잘하는 게 뭔가 할 때 이 도시개발 부분은 한국이 참으로 뛰어난 역량을 가진 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례에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좋은 예로 우리가 철강 산업인데 지금 중국에는 자동차 회사가 한 4,500개가 돼요. 철강 회사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지금 한 2-3개밖에 없잖아요. 그 철강 회사도 그렇고 그런데. 근데 얘네들이 한국을 당분간은 절대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갖는 게 뭐냐면 한국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조선 부분을 일본을 완전히 박살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도 우리가 5위권에 들어가서 자동차 생산국으로 5번째 국가가 됐다고. 불란서라든지 이태리라든지 이런 걸 다 제치고 영국도 그렇고 지금 그 미국하고 독일하고 중국하고 어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5위권의 국가가 됐다고. 이런 정도 앞서게 된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또는 그런 포항제철을 세우면서 그냥 포항제철을 세운 게 아니고 현대조선과 현대자동차를 동시에 그 구미공단을 동시에 만들거든. 그 도시를 동시에 울산과 구미공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다. 제철 공장만 만들어 놨었으면 그건 이길 수가 없었을 거라고 본다고. 이 철강 클러스터를 만든 거지. 근데 지금 중국을 보면 클러스터화가 안 돼 있어. 철강 따로 놀고 자동차 따로 놀고 조선 따로 놀고 전자 따로 노는 거지. 이거는 같이 클러스터화가 돼서 시너지 효과를 낼 때 이제 강점이 생기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일본도 한국한테 진 거라고. 일본 제철이 결국은 무릎 꿇은 거는 조선에서는 우리가 이미 압도적으로 세계 최강 안에 그렇게 된 이유가 포항제철이 출발점이죠. 제철이 강해지기 위해서도 그 상품을 쓰는 조선과 자동차가 뒷받침됐기 때문에 강해질 수 있었고 그 변화를 신속하게 반응시킬 수 있으니까 그 시장의 변화를 정확히 읽고 거기에 맞는 상품을 끊임없이 공급해서 개발 공급을 했기 때문에 강해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울산하고 포항을 보면 비교가 안 되는 게 포항에는 울산은 전부 다 서울로 주말 부부로 해서 일주일 동안 울산에서 근무하다 주말엔 다들 서울로 와요. 근데 포항에는 주말 부부가 없어요. 100% 다 거의 대부분 포항에서 살죠. 그걸 왜 그러냐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서울 못지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주택 그 환경도 서울보다 더 좋은 주택 환경을 만들어서 그게 박태준 씨 아주 뛰어난 점인데
공장을 지은 게 아니고 포항이라는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포항공대가 서울공대 못지않은 공대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도시 자체의 경쟁력이 서울 못지않는 경쟁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파워가 결국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한 거거든요. 한국에 최근에 와서 많은 신도시가 나왔는데 특히 분당 같은 걸 보면 분당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좋은 예로 우리가 분당을 만들었을 때 이게 지금 한 3, 40만 동, 그러니까 10만 동을 졌어요. 10만 동을 졌는데 이게 한 13조 정도 들어갔어요. 13조 정도 투자되어 가지고 30만, 워낙은 40만 명 정도를 예측을 했는데 가족 수가 줄어가지고 지금 30만 명 되는데 그럴 때 만일 분당이라는 도시가 정말 이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개발했었으면 정말 좋은 예로 우리나라의 분교들이 전부 다 지방에 논아져 있잖아요. 지금 성균관대학만 해도 이 지방에 분교가 있고 그러는데 이 분교를 통합해서 마치 그러니까 보스턴 같은 학문의 도시를 만들었었으면 그 분당이라는 그 도시 때문에 서울이 빛나게 되는 거거든요. 서울의 그 역량이 향상되는데 지금 분당이라는 건 베트타운이 됐기 때문에 인프라에 하중만 가해가지고 분당에 사는 사람이 7, 80%가 서울로 출퇴근한다고. 그러니까 고속도로라든지 모든 거에 부담만을 줬을 뿐이지 서울에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근데 만약 이걸 보스턴 같은 도시를 만들었거나 맨해튼 같은 기업 중심의 도시를 만들었거나 아니면 헐리우드 같은 그 엔터테인먼트 중심으로 만들거나 이런 어떤 분야에서 세계를 의 중심이 될 만한 그런 도시를 만들었었으면 분당도 살고 사실은 서울도 살 수 있었는데 사실은 부담이 되는 도시를 만들고 그 대신 부동산 투자로서는 성공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 분당 간 친구들은 다 재산을 몇 배로 키우는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진짜 이 분당은 몇 가지 부분에서는 그 실패스러운 것도 있지만 아주 탁월한 거는 이 인류 역사상 도시를 구상해서부터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부터 실제로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데까지 분당은 딱 5년 걸렸어요. 도시를 개발 계획을 승인해서부터 들어가서 사는 데까지 딱 5년 걸렸다고. 구라파의 도시라는 건 되게 짧아야 몇백 년이고 몇천 년 걸리는 건데 한 도시를 만드는 걸 5년 만에 그 계획에서부터 집행 들어가서 그런 대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생활 환경을 만드는 거는 아주 뛰어난 거예요. 근데 또 괜찮은 거는 보통은 이제 대부분의 도시들이 국가가 선투자하고 나중에 이제 이 주민이 참가해서 후분양하는 그러니까 인프라에는 세금이 투자돼야만 개발이 되는 도시 개발인데 분당은 거기 입주할 사람한테 돈을 미리 받아가지고 선분양했어. 그래서 공공자금에 하나도 투자 안 했다고. 공적 자금 하나도 없이 입주할 사람들의 계층의 자금만 가지고 도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정도 개발을 했는데 난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중국이 지금 앞으로 매년 70개 정도의 에서 100개 도시가 쏟아져 나갈 때 그 분당 정도 사이즈에만 13 정도가 들어가는데 만일 여러분이 이걸 한 5조 정도로 그 원가가 한 5조 정도 되면서도 경쟁력도 뛰어나고 쾌적성도 뛰어나면서 분당보다 쾌적성도 좋으면서 또 경쟁력도 뭐 학문의 도시를 하든 엔터테인먼트 도시를 하든 금융의 도시를 하든 기업 도시를 하든 어떤 부분에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는 도시를 만들어낸다면 그거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사람 그런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인도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경제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도시 개발이죠.
제가 보잉사를 가봤더니 처음에는 비행기 한 대 개발해서부터 조립해서 설치하는 데까지 3년 내지 5년 걸렸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 대량 생산이 되니까 한 대 조립 끝났는데 한 3개월 정도면 되는데 저는 도시도 잘 개발하면 안 되면 개발 기간도 5년이 걸리는 게 아니고 1년 반에서 2년 반, 2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하면서 보다 쾌적하면서도 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그런 도시를 한 3분의 1 정도 원가로 이 도시개발의 원가가 13조가 들어간 거는 도시라는 거는 이 전문가가 없어. 전부 다 비전문가들이 도시를 하나 만들 때 그냥 전문가들이 다 한꺼번에 모였다 한 도시 개발이 끝나면 다 틀어지거든. 그러니까 도시를 대량 생산하는 데는 발상 자체가 없다고. 근데 도시를 제품을 생산하듯이 대량 생산하는 그런 비행기를 만들고 핵잠수함을 만든다는 그런 발상을 가지고 도시를 개발해서 만들어 공급한다면 이게 하나만 공급해도 1조씩 되는, 5조 이상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이 앞으로 사회에 지금같이 북경 상해 같은 도시를 양산해가지고는 미래가 없는 건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보다 실리콘밸리보다 경쟁력 있고 뉴욕보다도 경쟁이 있는 헐리우드보다도 경쟁력 있는 이런 그거보다 경쟁력 있는 지역사회 도시 개발을 할 때 중국의 미래 주역이 될 수 있는 거죠. 중국이 이 세계 중심이 되는데 우리가 결정적인 공헌을 해줄 때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특히 제가 이 하버드하고 칭화대하고 제가 한 10년 동안 같이 연구를 했는데 제가 관심은 앞으로 한 9억 정도의 인구가 몰려들 때 이 인구가 어디로 몰릴 건가? 어디에 아까 그 도시들이 어디에 주로 많이 생길 거냐? 북경의 주변에 많이 생길 건지 상해 군방에 많이 생길 건지. 그때 우리 지금 결국은 북경하고 홍콩 그 사이죠. 북경 상해 홍콩 그 사이의 해안 일대. 지금 거의 다 황무지인데 그 해안 일대에 지금은 인구가 한 3억이 잘 안 돼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한 7, 8억 정도로 증가하지 않을 건가. 그러면서 옛날에는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도시들이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20km마다 하나의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결국은 새로운 도시라는 것이 결국은 산업의 축이 밀집되면서 결국은 형성된다면 여러분 북경하고 홍콩 그 사이의 그 해안 일대가 결국은 농업인구의 50% 정도가 거의 수용이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된다면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기를 어디다 해야 되느냐. 그 일대 땅을 미리 사놓으면 지금 황무지지만 뭐 1, 20년 내 그것이 도시로 변할 거는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죠. 그럴 것뿐 아니라 그런 변화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니까 그런 변화 속에서 그 부분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제가 디자인 계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디자인 부분에서 지금 현재 디자인은 세계 디자인을 이태리에서 지배하고 있어요. 서양의 디자인 하게 되면 100% 이태리 디자인인데 지금 현재 한국, 일본, 중국조차도 디자인이 거의 100% 이태리 디자인을 카피하고 있어요, 지금. 한 1, 20년 전에는 사실은 한국에서 개발해서, 한국에서 만들어서 구라파나 미국으로 수출하니까 서양 디자인을 카피해서 하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70% 이상이 아시아로 수출한다고 중국하고 동남아로 수출하는 게 7, 80%인데 디자인이 서양 거야.
이게 서양으로 수출하는 건 몰라도 아시아에 수출하는 게 어째 서양 디자인으로 하느냐 말이야. 동양인을 위한, 동양인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이죠.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대학 카리큘럼이 전부 다 카리큘럼 자체가 이태리에서 훈련돼서 만들어진 카리큘럼으로 교육시키다 보니까 디자인의 기준들이 전부 다 서양 디자인의 기준이 되고 있죠. 그러나 소비자가 그 동양인인데 좋은 예로 중국 친구들은 빨간색을 좋아하고 노란색을 좋아하고 그러거든. 얘들이 몇천 년 동안 빨간색하고 노랑은 황제밖에 못 쓰는 색깔이 있다 보니까 만일 뭐 저기 노란 옷 입은 사람인데 옛날에 그 중국에 쓰면 잡혀가서 목이 날아가는 그런 규제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모든 사람이 하여튼 빨간 노란 색깔을 지가 원한다고. 근데 서양 디자인에서는 사실 빨간 노란 걸 그 디자인으로 보지는 않거든. 그래서 그 중국 친구들 그런 거에 열광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야. 중국인들이, 중국 소비자들이 열광하는 디자인이 뭔가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하는 건데 이태리가 결국은 이 서양을 대표하는 디자인 산업 국가가 됐는데 디자인을 차별화하는 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상품 99%는 사실은 기술의 차별화와 디자인 차별화 때문에 부가가치를 더 받는 거예요. 아까 이 동남아시아들이 이제 싼 인건비와 싼 땅값을 가지고 우리를 그대로 전력을 답수해서 우리를 쫓아온다 그러는데 난 우리가 도망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디자인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디자인이라는 건 뭐냐면 크리스찬이라든지 구찌라든지 루이비통이 뭐야? 원자재가 비싸서 그런 게 아니거든. 인건비가 비싸게 나기 때문에 비싼 게 아니에요. 그 브랜드 때문에 이태리 젤에는 브랜드 때문에 스페인에서 만든 거 똑같은 자재가 똑같고 인건비가 똑같은데도 기계를 똑같이 썼는데도 20-30% 비싸다고. 나 한국의 제품의 한국의 그 이미지가 한국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갖는 데면 그건 틀림없이 한국 젤인 것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하고 똑같은 제품이라도 디자인은 기술이 똑같고 근다 하더라도 가격을 디자인만 차별한 것 때문에 20-30%를 더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이 일반 상품은 특수기술, 반도체라든지 뭐 원자력이라는 특수기술을 제외하고는 기술은 차별화가 없는 시대야 지금은. 거의 기술은 거의 똑같고 모든 상품이 TV고 뭐고 모든 상품이 사실은 기술은 거의 차별화가 안 되는 세대거든. 그렇다면 남는 거는 오직 디자인밖에 차별화될 수 있는 게 디자인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무도 사실 동양 디자인을 정말 목숨을 걸고 도전하는 사람이 없어. 난 한국의 이 디자인 부분을 특히 중국 한나만 봐도 일본도 그렇지만 사실 중국 한나만 중국인이 열광하는 그런 디자인이죠. 지금 우리가 예술계통은 한류 그래가지고 중국인을 휘어잡는 그 엔터테인먼트가 있는데 그거 못지않는 디자인을 통해서 결국은 중국인들을 열광시킬 수 있다면 그것 하나의 역량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걔네들의 못지않는 구라파 미국 못지않는 삶의 윤택들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한 쌤이 그런 부분에서 최고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럴 때 한국의 디자인은 역사적으로 제가 한국의 유물들을 그동안 전국을 돌면서 한 10년 동안 뒤져봤는데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결국은 우리가 디자인 부분에 잠재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확실히 잠재력이 있어요. 한국이 정말 특별한 사회예요. 한국이. 아까 내가 서두에 한국이 세계 모두가 무력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한국의 지식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다 보니까 소론 해가지고 당파 싸움 한다고 하는데
칼로 해서 서로 죽이는 싸움이 아니고 대화를 통해서 토론을 하는 게 얼마나 바람직한 거예요. 근데 일본 놈들은 그걸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지. 칼싸움 할 일을 토론하고 앉았다 이거야. 근데 그거는 일본 놈들이 무식한 놈들이지 한국이 무식한 게 아닌데 이게 잘못 알아도 너무나 잘못 아는 거죠. 이태계나 이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사단 칠정의 그 논리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토론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국가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보다 합리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깊이 파고 들어갔듯이 이 지식을 파고 들어갔는데 우리가 이 디자인 부분에서도 그 못지않는 잡념을 가지고 있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비원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옆에 있는 이 비원은 정말 세계 유래를 찾기 힘든 것이에요. 우선 왕국이 사실 지식인이 지배한 왕국이었었고 이 왕궁 있잖아요. 경복궁하고 창덕궁은 사실 비교가 안 되는데 경복궁은 이건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이 창덕궁은 참으로 뛰어난 디자인인 게 이 모든 모든 왕궁이 다 본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협하기 위해서 저져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왕궁들이 자금성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모든 이 구라파에 여러분들이 성당이나 들어가면 베르사유 궁전이고 뭐고 그 간 사람이 기를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여기 왕궁은 지금 창덕궁을 보면 기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이 자연과 인간이 만든 공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가 목적이에요. 자연과 인간이 만든 공간은 걔네들은 자연의 공간을 존중하는 법이 없었다고. 다른 데는 자연은 깔고 뭉개는 걸로 보고 인간의 권위를 앞세우는 쪽으로 모든 것이 되어 있는데 이 창덕궁하고 이제 병산서원이라든지 또 이 해인사라든지 가보게 되면 인간이 만든 공간과 자연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그걸 통해서 어떻게 아름다움을 만드는가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다른 데는 거의 대부분들이 하나의 큰 건물을 하다 보니까 하나로 통폐합되는데 베르사유 궁정도 그냥 하나로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크고 작은 건물들이 그렇게 논하져 있다고. 큰 건물과 중간의 것과 작은 것들. 그러니까 못난 사람과 잘난 사람을 어디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큰 건 큰 것대로, 중간 건 중간 것대로, 작은 건 작은 것대로 그걸 또 따로 흐트러져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서로 모여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드는 거예요. 서로 조화하는 그런 디자인이죠. 이거는 이 중국에 어딜 뒤져도 그런 컨셉이 없고 일본은 어디 뒤져도 없어요. 서양은 물론이고 디자인 부분에서는 뭐 이거 이외에도 한 5-6가지 한국의 디자인 부분에서 아시아를 대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가 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하는데 디자인 부분은 확실하게 한국이 아시아에 마치 서양의 대표가 이태리듯이 아시아의 대표가 한국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가능성이 있어도 그 가능성을 개발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죠. 근데 불행히도 어느 대학도 이 가능성을 향해서 개발하는 대학이 없는 게 이제 불행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정보화 사회가 가면서 저는 아까 앞으로 30년을 내다볼 때도 역시 매스컴이나 금융이나 학문이나 엔터테인먼트가 중심이 될, 국가를 경영하고 사회를 끌고 나가는 핵심 파워일 수밖에 없다고. 그럴 때 어느 부분에서 한국이 앞서야 되는가. 그럴 때 다행히 한국이 IT 부분에 앞서 있잖아요. 그 IT 부분에 앞선 이유가 나는 조선시대 지식 사회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이 IT 부분에서 우리가 세계적인 입장에서 이미 앞서 있는데, 그런 정도 앞서는 게 아니고 난 온라인 매스컴, 온라인 금융, 온라인 학문,
온라인 엔터테인먼트죠. 오프라인은 허리웃을 당할 길이 없지만 온라인 부분에서는 한국을 당할 수 없게끔 누가 개발해 나가고 오프라인에서는 뉴욕을 당할 길이 없지만 온라인 부분에서는 한국이 어디보다 앞설 수 있게끔 하는 개발해 나가고 이런 IT 중심의 그 핵심 파워를 우리가 장악하면 만약 이거를 결국은 중국이나 일본한테 뺏기면 우리는 삼류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다른 부분을 아무리 앞서게 가는다 하더라도 핵심 파워를 놓치는 이상 어떻게 미래를 지배할 수가 있느냐 말이야. 천만다행히 정보화 사회라는 게 오니까 기존의 오프라인은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정보화 사회 속에서의 새로운 그 시스템이죠. 이거를 보다 빨리 우리가 만들어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세계를 실질적으로 지배해야 돼. 유태인들이 이 네 가지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지배하듯이 한국이 이 네 가지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해 나갈 때 결국은 미래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중일의 세계. 한중일의 세계가 열리는데 이 변화죠. 프랑스의 짱모넨가 이 양반이 이 시를 50년 전부터 주장하다 결국은 이 시가 지금 통합돼 나가는데 이런 변화를 주도하는 계층. 이 계층이 한국 사람이 이 변화를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에 통합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게 주역이 한국 사람이 될 때 나는 통합 가능성이 있다. 만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나 일본이 통합하려면 어떻게 돼? 이 중국 놈들이 일본을 못 올라오는다는 의심을 갖게 되고 일본이 중국을 한중일 통합하자면 저놈이 저희가 중국을 못 올라오고 저런 짓 한다 이게 더군다나 대동아 공영권 그래가지고 엉터리짓을 한번 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주장하면 먹히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이거를 주장할 수 있는 건 한국만이 주장하면 중국하고 일본이 순수하게 따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럴 때 여러분 한국, 중국, 일본의 시장만 통합해가지고는 여러분 현재 미국에 용납할 리가 없다. 미국이 제일 이 세상에서 두렵게 생각하는 게가 뭐냐면 중국하고 일본이 통합되는 걸, 경제 통합하는 걸 제일 두렵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산 증거가 닉슨이 그 중국에 가서 그 중국하고 국교를 합의한 다음에 한 달 만에 타나카가 중국 가서 같이 가서 사인 받아왔잖아요. 중국하고 수교를 했잖아.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 친구가 록히드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수상조차도 미국이 허용하는 속도 범위 내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박살내는 거라고. 미국이 절대 그런 걸 허용하지 않지. 미국의 미래에 강력한 저항 세력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그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김신이라는 친구가 이북에 머무르고 가서 김정일하고 합의하고 온 다음에 그 친구도 또 감옥에 들어가 버렸죠. 여러분 한중일이 한나라의 체제로 통합할 가능성에 대해서 그걸 제일 두렵게 생각하는 거라고. 이거 통합되면 구라포보다도 더 골치 아픈 존재가 한중일일 테니까 이 미국이 절대 용납을 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지만 한중일이 통합된다는 건 뭐냐면 미국과 구라파가 참여하는 통합이 돼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양과 동양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새로운 문명이라고 볼 수 있죠. 뉴욕이라는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졌듯이 이 정보화 사회나 한중일이 통합되는 또 세계화 속에서의 새로운 도시죠. 그런 변화의 추종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역이 될 때 결국은 여러분들이 미래의 주역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되고 어떻게 보면 저의 세대는 이미 지나가 버리고 앞으로 30년, 50년 세계는 여러분의 시대라고 보는데 여러분이 당장 여러분 앞에 취업이 힘들다고 해서
취업을 하는데 이 귀중한 대학 생활을 허비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미래, 여러분이 주역이 될 때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이 30년, 50년 후에 핵심 역량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고 그 미래가 다른 사람의 미래가 아니고 여러분의 미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전해 나갈 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도전적인 미래를 경험하면서 얘기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